차하, 명탐정 찬이입니다. 오늘은 크라임씬 리턴즈 두 번째 에피소드 고시원 살인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입니다. 고즈넉하고 으스스한 분위기의 죽고시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있는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 숨겨진 비밀은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골목길 안에 위치한 어느 작은 고시원.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던 유튜버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피해자 황수루는 1988년생으로 주로 공포 콘텐츠를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유튜버였는데, 한창 죽고시원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당했고 곧 다용도실에서 내장이 보일 정도로 잔인하게 몸이 썰린 채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를 살해할 수 있었던 용의자는 같은 고시원에 머물고 있던 주만년, 장일용, 안래퍼, 그리고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인 박주인과 같은 건물 1층에서 슈퍼를 운영 중인 장슈퍼까지 총 5명. 살인사건 외에도 고시원 내 귀신 출연 소문, 현상수배범의 탈주사건, 88년생 연속 실종사건 등으로 흉흉하고 무서운 고시원 분위기 속에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흉악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고시원 살인사건은 지금까지의 크라임씬과는 느낌이 매우 다른 이질적인 느낌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전 에피들은 용의자들의 동기나 배경보다 증거물, 알리바이 등을 조합해 범인을 찾아야 하는 수사게임에 가까웠다면, 고시원 살인사건은 과거 사건을 쫓아가면서 현재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 흐름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스토리텔링형 추리게임에 가까웠죠. 때문에 제작진은 물적인 증거품보다는 으스스한 배경과 임팩트 있는 연출에 힘을 주어 에피소드를 만들었고, 플레이어들의 추리라인 또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도를 따라가며 미스테리 공포사건을 풀어나가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리 난이도는 플레이어들의 역량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었는데요. 핵심이 되는 과거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한다면 범인은 단 한 명으로 압축될 정도로 쉬웠지만, 과거 사건에 집중하지 않거나 이를 꿰뚫지 못한다면 범행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 압축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즉, 육하원칙으로 따지자면 평소 크라임씬처럼 언제나 어디서보다는 왜? 라는 질문에 주목해 사건을 접근해야만 범인을 찾을 수 있었던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방송 중에는 과거 사건의 흐름이 모두 밝혀져 범인 역시 90% 가까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플레이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의 플레이가 이번 편에서 가장 뛰어나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범인님은 사건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나는 순간까지도 전공법을 통해 마지막까지 혼란을 야기했고, 그 결과 플레이어들과 시청자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논리정연한 스토리임에도 마지막까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고 말았죠. 지난 에피가 비교적 범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 부족했던 플레이를 메꿔줬다고 한다면, 이번 에피는 정반대로 범인에게 불리한 흐름을 범인이 적극적인 플레이로 극복해낸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리와 관찰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장동민님의 활약이 유독 돋보였습니다. 시체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 이 단서와 다른 용의자가 가진 비밀 사이에 연결고리를 끌어내기도 하였으며,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던 현장에 남겨진 흔적을 캐치해 범인의 동선을 재현해내기도 했죠. 이러한 추리에 힘입어 장진 감독님 역시 범인의 동선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단서를 찾아내고, 정황 증거였지만 이를 기반으로 범인을 확신하는 등 역시 준수한 추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에피는 연기 쪽으론 막 특출난 캐릭터는 없었지만 안래퍼 역을 맡았던 안유진님이 생각보다 남장이 잘 어울리고 중간중간 적절히 귀여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네, 지극히 100% 사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일러가 100% 담겨있는 이번 에피소드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작진은 이번 사건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고시원 내 귀신소동, 304호에 숨겨진 탈옥수 등 여러가지 미스터리한 장치들을 심어두었지만,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88년생 연쇄 실종사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다른 사소한 사건들은 피해자의 숫자에서부터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이와 연결고리가 있는 범인 후보는 실종 피해자들의 신분증으로 불법 대출을 받았던 박주인, 실종 피해자들과 같은 난임센터 사건의 피해자 장일용, 이렇게 두 사람이었는데, 박주인은 팔에 대한 집착으로 범인을 죽였다기엔 왜 같은 88년생인 장일용을 남겨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속어법으로 남는 범인은 자연스럽게 장일용 한 명뿐이었고, 장일용 역시 후반부에 자신이 몰릴 분위기를 간파했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임에도 적극적으로 오픈해가며 그 정황을 박주인에게로 돌리는 대담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 플레이가 훌륭하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색하게 남은 혈흔을 강조하며
범인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오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장동민님이 밝혀내기 전까진 아무도 그 흔적에 주목하지 않고 있었는데 장진 감독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마지막에 결정적 증거 중의 하나인 광과민성 증후군을 밝혀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단서가 안 나왔어도 장희룡에게 투표했을 것 같지만 거의 완벽했던 범인 플레이에 남은 아주 아쉬운 오게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고시원 살인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현실성과 디테일은 지난 에피소드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였고 시즌2 산장살인사건을 잇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풀리지 않은 떡밥이 너무 많은 편이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덜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 법정살인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